We are a family. We are Liverpool. This means more. 그리고 클롭은 여기서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 마인츠 선수로 11년, 마인츠 감독으로 7년, 18년을 함께한 마인츠를 떠나기로 결심한 것이죠.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너무 오랫동안 팀을 지휘한 탓에 선수들이 큰 동기부여를 받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감독직에서 물러나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경기날, 도시의 모든 사람들이 나와 위르겐에게 감사함을 보였고 클롭 또한 감정에 복받쳐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독으로서 권위의식에 빠져있을 만도 하지만 위르겐은 구단주에서부터 버스 기사에 이르기까지 클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친구로 지내며 그 누구에게도 차별을 두지 않는 사람이었고, 선수들에게는 가끔은 엄격한 아버지처럼 가끔은 친구처럼 대하며 그들을 더 나은 선수로서 만들어줄 뿐만이 아니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죠. 이래서 모두가 그를 존경하는 게 아닌가 싶네요. 이렇게 위르겐 클롭은 더 이상 마인츠에서 선수도 감독도 아닌 영원한 마인츠의 서포터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의 다음 행선지는 어디였을까? 모든 최고의 순간은 3번의 도전 끝에 온다. 마인츠에서 프로 데뷔하기까지 4개의 클럽을 거쳐야만 했던 그의 선수 시절, 마인츠를 분데스리가로 승격시키기까지 3년이 걸렸던 그의 감독 시절, 강등 직전에 놓여진 팀의 감독으로 급하게 부임한 상황 속에서 극적으로 마인츠의 분데스리가 승격을 이끌며 클럽의 100년 역사를 새로 쓴 그의 업적은 만년 2부 리그 팀의 분데스리가 승격이라는 성과 하나만으로 평가할 수는 없었습니다. 첫 번째로 위르겐의 스승인 볼프강 프랭크도 이루지 못한 승격을 감독 대행으로 올라와 승격시켰다는 것. 두 번째로 단순히 팀의 정신력과 퀄리티를 높인 것뿐만이 아니라 마인츠 시민들을 모두 클럽을 응원하게끔 하나로 결속시켰다는 것. 세 번째로 결과적으로 분데스리가에서 마인츠의 강등을 막지 못했고, 또한 부임 마지막 시즌 승격시키지 못했지만 그 누구도 위르겐에게 돌을 던지지 않았다는 것. 세상의 어느 클럽의 서포터들이 강등당하고 승격에 실패한 상황에서 나가게 된 감독에게 불만의 목소리 한번 내지 않고 오히려 떠날 때 그의 앞날을 응원해줄 수 있을까요? 이 부분만 보더라도 오직 팀을 위해서 자신의 자리를 남기고 마인츠를 떠난 위르겐 클롭이 얼마나 많은 지지를 받았는지 알 수 있죠. 이처럼 2부 리그 팀을 지휘하다 물러났지만 분데스리가에서 그에 대한 관심은 상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승격팀의 특성상 잔류를 하기 위해서 수비적으로 경기를 운영하지만 위르겐은 상위권 팀들을 상대로 물러서는 경기가 아닌 지더라도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공격적인 움직임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 어린 독일 감독에 대한 잠재력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던 것이죠. 그리고 이때 때마침 바이에른 뮌헨의 감독직이 공석이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누가 차지하는지에 대해 많은 말이 오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의 보드지는 위르겐 클롭이 마인츠에서 나오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와 접촉하여 바이에른 뮌헨의 감독 자리에 앉히기 위해 크나큰 노력을 하며 성사 직전까지 왔지만 2006년 독일 월드컵에서 독일 국가대표팀을 성공적으로 세대 교체시켜 3위에 올려놓은 바이에른 뮌헨 출신 감독인 클린스만을 선임하는 게 경험적인 측면에서 더 좋지 않냐는 의견이 나오며 결국 위르겐 클롭이 아닌 클린스만을 감독으로 선임했습니다. 지금에서야 뮌헨 입장에서는 클롭을 그때 데려왔으면 하지만 사실 당시 위르겐은 그저 유망한 젊은 감독 중 한 명이었을 뿐이었고, 클린스만은 월드컵에서 보여준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도 볼 수 있었죠. 특히 B클럽의 경우 고참들을 잡는 게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팀의 레전드를 감독으로 선임하며 분위기를 잡으려 하는 특성이 있죠. 따라서 클린스만을 데려온 것은 그리 나쁜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독일 태생 감독으로서 뮌헨의 감독직에 앉는 것은 가문의 영광이었지만 이를 놓친 위르겐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새 시즌간 1승 3무 1패로 마인츠를 이끌고 있을 때 도르트문트만 만나면 쉽게 패배하지 않았던 그의 모습을 본 도르트문트 회장 요아임 바츠케는 위르겐의 매력에 흠뻑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뮌헨과 접촉하고 있다는 소식에 감독으로 데려오지 못할 것이라 판단하고 있었죠. 결국 결렬되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자마자 그는 고민도 없이 위르겐 클롭과 협상하여 도르트문트의 감독으로 임명하게 된 것이죠. 앞서 말했다시피 클롭은 충분히 좋은 감독이 될 잠재
잠재력이 있긴 했지만 고민도 없이 선임할 정도의 능력을 지닌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르겐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후에 이렇게 밝혔죠. 지그날 이두나 파크에서 펼쳐진 마인츠와의 경기를 볼 때마다 똑같이 11명의 플레이어가 경기장에서 뛰고 있지만 우리 선수들보다 마인츠 선수들이 더 많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위르겐이 만들어 놓은 정신력과 선수단의 투지를 보며 우리 팀에 온다면 분명 엄청난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마인츠에서 숨겨진 클롭의 능력을 알아본 단장 헤이델에 이어 도르트문트에서 그를 알아본 회장 요아임 바츠케, 이 둘의 만남은 마인츠와 같이 도르트문트의 역사를 바꿀 수 있을지. 로키 발보아를 동경했던 위르겐의 클롭의 인생도 참 신기합니다. 로키는 항상 약자 입장에서 챔피언을 상대하는 끝없는 도전 정신을 보여주었는데 클롭도 다르지 않았죠. 마인츠와 마찬가지로 2008년 도르트문트의 감독으로 부임하게 되었을 당시 이 팀에 대한 평가는 간단했습니다. 무너져가는 명가. 01-02 시즌 리그 우승을 하기는 했으나 팀에 들어간 돈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우승 대비 수익은 사실상 없는 상태였고 돈으로 우승을 차지한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과도하게 투자한 탓에 재정 위기가 찾아와 로시치키와 같은 팀의 주축 선수를 판매하는 것은 물론 부도나기 직전의 상황이어서 바이에른 뮌헨에게 돈을 빌리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클롭 부임 직전 시즌에는 13위로 강등권에 근접한 정말 최악의 상황 그 자체. 재정 상황은 역시나 바닥. 핵심 선수들은 모조리 판매. 최근 2년간 3번의 감독 교체. 최악이라면 오히려 마인츠 때보다 더 최악인 상황에서 도르트문트의 마지막 희망으로 부임하게 된 위르겐 클롭. 도르트문트 내부 기자들도 이 자리가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알기 때문에 그에게 이런 질문을 했죠. 최근 2년간 3번의 감독 교체가 있었고 위르겐, 당신은 4번째 감독입니다. 혹시 그 점이 불안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이에 대해 클롭은 웃으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일부러 도르트문트를 선택했습니다. 축구에 굶주린 팬들이 있는 이 클럽이야말로 제가 가장 바라던 부분이죠. 저는 제 스스로에게 가하는 압박이 외부에서 오는 어떤 압박보다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기대에 따른 압박에 대한 두려움은 없습니다. 팬들이 검정 노란색 유니폼만으로 우리를 알아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붉은색의 유니폼을 입고 경기를 하더라도 경기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도르트문트라고 느끼게끔 경기를 펼쳐야 합니다. 눈을 감은 채 이 경기장에 앉아 있을 때에도 선수들의 열정이 느껴지게끔 팀을 만들어야 합니다. 마인츠보다 훨씬 규모가 큰 클럽에 오게 되었지만 재정 상황은 그때와 다를 게 없었기 때문에 이적 자금은 사실상 없는 상태였습니다. 새로 부임한 감독 입장에선 어처구니 없지만 위르겐은 이미 마인츠에서 겪었기 때문에 그리 당황하지 않았죠. 우선 지난 시즌 무려 62실점을 하며 경기당 평균 2실점을 한 수비 라인을 개선하기 위해 백포 라인을 전부 바꿨습니다. 마인츠에서 에제자 수보티치를, 피게이렌시에서 산타나를, 브레멘에서 오보모엘라를, 토트넘에서 이영표를, 유스에서 슈멜처를 콜업, 5명을 합쳐 약 1000만 유로를 지출. 그 다음은 팀의 핵심 로시츠키가 떠난 뒤 영입한 선수들이 연이어 실패로 이어졌기 때문에 중앙에서 경기를 풀어나갈 선수가 필요해 칼스루에에서 하이나를 영입, 페에노르트로 임대 보냈다가 복귀시킨 누리사인 2명을 포함해 125만 유로 지출. 공격수 부분에서는 지난 시즌 바젤에서 데려온 페트리치와 팀의 중심으로 자리잡은 프라이가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지만 왕성한 활동량을 필요로 하는 위르겐 클롭의 전술상 페트리치는 맞지 않다고 판단하여 함부르크에 판매, 피에나르 또한 만족스럽지 않아 판매, 그리고 함부르크에서 뛰고 있던 자신의 애제자인 모하메드 지단을 영입했죠. 이렇게 공격과 수비를 모두 보강하는 동시에 선수단 정리를 하여 겨울 이적 시장까지 포함한다면 총 11명 영입, 17명 아웃, 지출의 수익을 더하면 총 145만 유로 사용. 뭐 지출한 게 없는 정도죠. 이렇게 보니. 없는 살림에 최선을 다해 선수 보강, 방출을 하며 선수단 정리를 끝낸 위르겐 클롭의 도르트문트는 시즌 전초전인 슈퍼컵에서 자신 대신 클린스만을 선임시킨 바이에른 뮌헨을 만나 2대1 승리를 거두며 기분 좋게 시즌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리그에서는 시즌 초 불안정한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한때 10위권까지 추락. 시작은 그리 좋지 않았죠. 그래도 점차 클롭의 전술이 자리잡아 시즌 마지막 10경기에서는 8승 1무 1패를 기록하며 끝까지 4위권 경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반등할 수 있었던 두 가지 이유를 보면 첫 번째,
무적의 지그날 이두나 파크. 지난 시즌 7승 5무 5패에서 이번 시즌 8승 9무 무패로 시즌 마무리. 마인츠 시절과 마찬가지로 홈에서 서포터들의 열렬한 응원을 받으며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었죠. 두 번째, 시즌 최다 실점팀에서 최소 실점팀으로 지난 시즌 62실점이라는 충격적인 수비력을 보여주었던 팀이 한 시즌 만에 37실점으로 샬케 다음으로 최고의 수비력을 선보였습니다. 시즌이 시작되자마자 왼쪽 주전 수비수인 데데가 장기 부상을 끊어 빈자리가 생기자 이영표를 급하게 영입하고 후보로 슈멜처를 올려 보강한 부분도 상당히 이상적이었죠. 또한 불안했던 센터백 라인을 수보티치, 후멜스, 산타나 이 3명의 조합으로 수비 안정화를 가져온 것도 한몫했습니다. 시즌은 6위로 마무리하며 유로파리그 진출권을 따내지는 못했지만 안정적으로 리빌딩을 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여기서 잠깐 TMI. 시즌 개막전에서 무릎 부상으로 장기 부상을 끊어버린 데데의 아웃으로 인해 왼쪽 풀백이 시급한 상황 속에서 클롭은 뜬금없이 차두리에게 전화를 겁니다. 두리야, 지금 보드 지나고 회의 중인데 우리가 너를 스카우트로 영입하기로 했다. 네? 장난이고 혹시 이영표하고 친하지? 나한테 번호 좀 줄 수 있어? 당시 이영표는 토트넘에서 감독의 신임을 받지 못해 주전에서 밀려난 상태였는데 클롭이 곧장 그에게 전화를 걸어 도르트문트로 와줄 수 있냐고 제안을 하며 이적을 하게 된 것이죠. 참고로 이때 이영표 선수는 라이벌인 샬케로 이적할 수도 있었지만 클롭의 진심이 느껴져 도르트문트로 이적을 했다 합니다. 후에 지동원 또한 클롭이 영입하게 되었는데 지동원을 영입하기 전에도 차두리에게 연락을 해 연락처를 받고 데려왔다고 하네요. 또 다른 여담으로 겨울 이적 시장에서 급하게 공격형 미드필더 위치에 케빈 프린스 보아탱을 임대로 데려왔었습니다. 그는 팀에서 좋은 활약을 보였고 특히 클롭에게 푹 빠져 도르트문트에 남고 싶어 했지만 구단 수뇌부에서 재정적인 문제로 거절했죠. 이 사실을 알고 있던 클롭은 보아탱에게 다가가 나는 진심으로 너가 이 팀에 남길 원하지만 우리는 그럴 만한 자금이 없어. 미안하다. 이 말을 듣고는 펑펑 울며 클롭과 껴안았다고 합니다. 최근에도 보아탱은 인터뷰를 통해 클롭은 훌륭한 사람이면서 최고의 명장입니다. 그는 사람을 다루는 법을 알고 있죠. 언제든지 클롭이 저를 필요로 한다면 그를 향해 달려갈 수 있습니다. 정말 미담밖에 없네요, 클롭은. 다시 돌아와서 이듬해 09-10 시즌 임대 신분이었던 훈메스를 완전 영입, 칠레에서 뛰고 있던 공격수 바리오스를 영입, 1860 미넨에서 뛰고 있던 미드필더 스벤 벤더를 영입, 아렌에서 공격수 케빈 그로츠크로이츠를 자유 영입, 총 11명을 영입하며 1090만 유로 사용, 팀의 주포인 프라이를 친정팀 바젤로 보낸 것을 포함하여 5명을 방출시키며 635만 유로 수익. 클럽의 부채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시즌도 쓸 돈이 없었던 도르트문트. 몇몇 선수가 보강이 되기는 했지만 검증된 선수는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이번 시즌도 지난 시즌과 마찬가지로 4위권 싸움만 해준다면 다행일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우려했던 대로 시즌 7라운드까지 1승만을 거두며 15위까지 떨어졌던 도르트문트. 하지만 7라운드 홈에서 라이벌 샬케를 만나 패배를 한 게 약이 되었는지 그 이후로 13경기 무패 행진을 달리며 단숨에 4위권에 진입하였습니다. 이 시기에 급격하게 반등한 이유 중 하나는 시즌 초 4-4-2를 사용했던 클롭이 본격적으로 4-2-3-1로 전술을 바꾸게 되면서 허리 라인이 안정적으로 변했기 때문인데 벤더와 사인, 벤더와 켈, 안정적인 허리 라인을 구성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공격수 지단을 세컨 스트라이커로 내려 원톱 바리오스 아래에서 움직이게 만들며 보다 더 유기적인 플레이를 요했던 것이 좋은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죠. 이처럼 완전히 전술이 자리 잡으며 챔스 티켓을 향해 달려가던 도르트문트. 브레멘과 레버쿠젠 두 팀과 시즌 마지막까지 챔스 티켓을 따기 위해 엎치락 뒤치락 싸웠지만 리그 마지막 2경기를 앞두고 1무 1패를 기록하며 브레멘, 레버쿠젠에 이어 5위로 시즌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역시나 지난 시즌에 비해 좋은 경기력, 특히나 4-2-3-1이 팀에 완전히 녹아들며 리그 상위권 팀들에게 위협적인 존재로 올라왔고 31살인 데데, 28살의 바이덴 펠러와 켈, 이 셋을 제외하면 모든 선수가 20대 초반의 어린 선수들로 구성된 아주 젊은 팀으로 단숨에 리빌딩을 마쳤죠. 스타 플레이어를 영입하기보다는 직접 만들어내겠다는 클롭의 말대로 스타급 선수 한 명 없이 강한 압박과 유기적인 움직임, 그리고 훌륭한 조직력을 토대로 팀을 완전히 탈바꿈했습니다.
시즌 개막을 앞두고 공격 부분에서 핵심 선수인 모하메드 지단이 장기 부상을 끊어버려서 세컨 스트라이커로 뛸 자원이 없는 아주 골치 아픈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그간 지켜보고 있었던 일본인 선수를 데려오자고 결심했죠. 그게 바로 카가와 신지. 2009 시즌 제2리그 44경기 출전에 27골을 득점하며 세레소 오사카의 승격을 도왔던 이 선수를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뭐 고민할 필요도 없이 적극적으로 영입 활동을 펼쳐 그를 데려왔죠. 이적료는 고작 50만 유로. 그리고 최전방 공격수인 바리오스를 제외하면 마땅히 세울만한 선수가 없었던 상황이어서 로테이션 자원으로 누가 없나 하던 차에 지난 몇 년간 도르트문트와 계속해서 이적설이 불거졌던 폴란드 공격수인 레반도프스키에게 475만 유로의 이적료를 사용하며 영입에 성공했습니다. 최전방, 허리라인, 센터라인까지 완벽하라 생각했지만 오른쪽 풀백에서 조금 아쉽다고 느끼던 클롭은 마침 자유계약으로 풀린 헤르타 베를린 출신 피슈첵을 영입하며 포백 라인까지 완성. 여기서 마지막으로 유스 정책을 선호하는 위르겐 클롭의 눈에 들어온 18살의 마리오 괴체. 8살부터 도르트문트 유소년 팀에 들어와 독일 연령대 대표팀에 매년 차출되는 것은 물론 실력 또한 어마무시하여 독일 최고의 유망주로 불린 그를 1군에 완전히 콜업한 것이죠. 참고로 그는 이미 지난 시즌부터 클롭의 1군 무대를 밟게 하기 위해 명단에 올려 분데스리가 데뷔는 진작에 한 선수였습니다. 이렇게 카가와 신지, 로베르토 레반도프스키, 루카스 피슈첵, 마리오 괴체 4명의 선수까지 영입하며 전 포지션에 걸쳐 완벽한 스쿼드를 구성한 클롭의 도르트문트 3년차. 시즌 개막전에서 라이벌인 레버쿠젠을 상대로 홈에서 2대0 완패를 당하며 이 시즌 쉽지 않겠다 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 이후로는 리그 17라운드 프랑크푸르트에게 패배하기 전까지 무려 14승 1무에 미친 페이스를 보이며 리그 1위에 올라왔고 이 기간 동안 39득점 7실점 그냥 압도적으로 리그를 폭격했습니다. 포칼컵과 유로파리그에서는 조금 이른 탈락을 하며 리그에만 완전히 집중할 수 있었고 이 결과 선발 라인업 베스트 11의 평균 나이가 고작 23.1세에 불과한 이 어린 선수단이 9년 만에 리그 타이틀을 가져왔습니다. 지난 2002년에 우승을 기록했을 때에는 워낙 투자를 많이 한 상황에서 우승을 했기에 사실 수뇌부 측에서는 기쁘기도 하지만 구단 수익이 워낙 적어 우승 보너스에 대한 걱정이 앞설 정도였죠. 하지만 이번 우승은 지난 3시즌간 3천만 유로 지출, 2,300만 유로 수익, 사실상 700만 유로만을 사용하여 팀 리빌딩을 마치고 게겐 프레싱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며 분데스리가를 완전히 폭격했기에 구단 수뇌부 입장에서도 일석이조가 아니라 이거 무슨 몇 조인가요? 구단 부채도 해결해줘, 리그 우승도 챙겨줘, 팬들의 민심도 회복시켜줘. 분데스리가 1부 리그에서 선수로서 뛰어본 적도 없는 무명 선수, 우승 경험 단 한 번도 없는 초짜 감독, 1부 리그보다 2부 리그에서 팀을 지휘한 경험이 더 많은 40대 초반의 어린 감독이 무너져가던 도르트문트의 수장으로 부임한 지 3년 만에 우승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3년 만에 팀의 베스트 11을 모조리 바꿔 고작 100억으로 분데스리가 우승컵을 가져온 클롭의 도르트문트 3년차 라인업을 살펴보면 최전방에 바리오스, 그 밑에 카가와 신지, 왼쪽에 그로츠크로이츠, 오른쪽에 부아시츠코프스키, 중앙에 벤더와 사인, 슈멜처, 후멜스, 스포티치, 피슈첵, 철의 백포라인. 골키퍼는 바이덴펠러. 지난 3년간 키워낸 후멜스와 수보티치 2명의 센터백은 유럽 정상급으로 올라섰고 양쪽 측면 수비수들에게는 과감한 오버래핑과 낮고 빠른 크로스를 통해 빠른 공격 전환을 요했죠. 주된 득점은 세컨 스트라이커에 위치한 카가와 신지와 최전방 바리오스에게 요구했고 양쪽 측면에 있는 두 선수는 전사와 같이 공격과 수비를 오가며 밸런스를 잡는 데 적극적으로 기용했습니다. 당시 위르겐 클롭이 분데스리가에 펼친 게겐프레싱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분데스리가 내에서 가장 위대한 팀인 바이에른 뮌헨은 바날 감독이 부임하면서 지난 시즌 리그와 포칼컵 우승, 게다가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 올라 무리뉴의 인테르에게 깨진 것만 아니면 트래블을 달성할 뻔한 역대급 팀에 가까웠는데 이런 팀을 상대로 리그에서 2대0, 3대1 완승을 거둔 미친 꿀벌 군단이었습니다. 0708 클롭 감독이 부임하기 전 득실차 마진 마이너스 12, 50득점 62실점의 최악의 팀을 67득점 22실점 득실차 마진 플러스 45, FM이 아니라 실제 축구에서 이런 결과를
여기서 잠깐 TMI. 후반기 우승 경쟁의 분수령인 바이에른 뮌헨 원정 경기. 지난 20년간 단 한 번도 뮌헨 원정에서 승리를 거둬본 적이 없던 도르트문트였기 때문에 이 경기를 앞두고 선수단에게 동기부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뮤리겐 클롭은 자신이 어릴 적부터 동경하던 로키 발보아가 나오는 로키 시리즈를 선수단에게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이에른과의 경기 전날 밤 선수단을 모아 불을 끄고 로키포에서 나온 몇몇 장면들을 보여주었죠. 이반 드라고가 나오는 장면을 말이죠. 그러면서 클롭은 선수단에게 아주 열성적으로 봤지? 우리는 로키야. 우리는 이반 드라고와 비교해서 작은 존재지만 포기하지 않는 열정을 가지고 있어. 불가능한 일을 이뤄낼 수 있는 챔피언의 심장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계속 열변을 토하며 한쪽으로 와, 선수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가슴이 두근두근 뛰며 당장이라도 경기장에 뛰어나가 승리를 쟁취하고 싶어 하겠지 라고 생각했지만 선수단의 눈은 썩은 동태마냥 클롭이 원하는 반응은 전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깨달았죠. 로키4가 언제 나왔지? 80년대? 얘네가 언제 태어났더라? 잠깐, 혹시 여기 로키 발보아가 누군지 아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줄래? 여기서 단 2명만 손을 들었는데 80년생 세바스티안 켈 그리고 79년생 패트릭 오보모엘라 2명만이 손을 들었던 것이죠. 자신은 클럽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연설을 했다 생각했지만 그들은 로키가 누군지도 몰랐던 것입니다. 클롭은 이때의 일을 회상하며 아마 2011년 3대1로 이겼을 때일 거라고 말을 하긴 했지만 자신 또한 100% 확신하지는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팀의 재정 상황이 최악인 상황에서 불만 하나 토해내지 않고 3년간 700만 유로 지출만으로 분데스리가 우승컵을 가져온 뮤리겐 클롭. 앞으로는 꽃길만 있을 것 같은 도르트문트에게 낯선 손님이 찾아옵니다. 레알 마드리드와 바이에른 뮌헨. 선수들이 과연 그들의 유혹을 버텨낼 수 있을지.